난쟁이와 거인 사고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둘이 차이를 이루는 기준이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간이에요. 난쟁이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거인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 둘 다 노력을 하지만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노력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거. 그럼 나는 노력을 하되 방향을 어떤 부분으로 바꿔가야 될까? 이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난쟁이와 거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저는 이 개념에서부터 좀 살을 붙였습니다. 주로 경제학자들이나 인문학 서적들에서 이 난징과 거인들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지금 자본주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개념들을 가져와서 이 표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신계급이라는 페이지에서 오늘은 일과소득 즉 일용직 직장인 자영업자 요 부분 요 파트에 계신 분들이 일으키는 소득 즉 노동소득과 시스템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가와 자본가의 이야기 즉 투자소득과 자본소득에 관련해서는 3강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일용직 직장인 자영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그 아래 이렇게 써 있죠. 노동소득과 시스템 소득을 주로 소득의 기반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맨 아래 근로소득자,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세청에서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을 걷는 상대방의 어떤 속성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실제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서로 위아래가 일치하도록 정리를 드린 거고요. 이 표만 이해를 하셔도 소득이 어떻게 일어나고 세금이 어떻게 거치는지 또 나라에서 이 세금 소득 기준의 계층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 놨는지 좀 이해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좁혀서 노동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갖고 시간을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을 더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노동소득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시간을 파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어떤 노동을 하고 계시죠. 어떤 사회적인 의미, 정서적인 의미, 우리 존재적인 의미에서 노동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노동이 천박하다 혹은 노동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노동으로 소득이 이루어질 때 시간을 판다고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위 시간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노동을 가지고 있든지 그걸 만약에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그것들은 시간 단위로 팔리게 돼 있어요.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난 지금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구나. 근데 거인들은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나도 시간을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게 곧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행동이라는 거죠.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는 3F, 3F다. 프리덤, 노동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하는 것, 자기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패밀리, 그 시간을 가족들하고 좀 같이 더 보낼 수 있는 것, 그다음 피트니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부자들의 생각이 생각보다 되게 종교적이죠, 그죠? 되게 종교적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간 때문에 가족하고 지내지 못하는 게 많고 시간을 노동에 쏟는 바람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역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의 지금 입장이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 직장 상사에게 혹은 우리 회사에게 시간을 교환해서 돈을 벌고 있죠.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시간을 확보하는 작업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첫 번째는 직주 근접입니다. 직장과 주택은 근접할수록 좋다. 지금 형편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하느라고 인간관계 때문에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시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난쟁이의 생각에서 거인의 생각으로 가려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압축을 시키셔야 돼요. 그렇다고 당장 소득이 늘어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야지만 다른 일을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은 단위 시간당 소득을 높이든지 혹은 시간당 일하는 양을 줄이든지 이 과제를 먼저 하셔야 돼요.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손해를 봅니다. 직장이 멀어서 출퇴근하는 시간에 손해를 보고요. 직장에서 은근히 야근을 시키는 것 때문에 시간 단위당 손해를 엄청 많이 보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거절하기 어려운 어려움도 있고 또 관계를 해야 되고 또 과제를 처리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분명 존재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인에서 난쟁이로 가려면 바로 이 부분부터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많이 뺏기시면요, 그게 가정으로 영향이 가고요. 가정에 영향이 가면 결국 건강에 영향이 가고요. 건강에 영향이 가고 가정에 영향이 가면 이 힘듦의 악순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잘 계획을 세우셔서 직장에서 단위 시간당 소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확보된 시간으로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을 수 있을까 하고 이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저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단단한 고정급여 만들기. 여러분들 중에 직장이 너무나 튼튼하신 분 계실 거예요. 정말 평생 직장이신 분들, 투자소득을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자기 개발을 쏟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직장이 아무리 봐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기 시간을 확보를 하셔서 분명히 이 시간을 자기 개발하는데 쏟으셔야 됩니다. 다른 대안을 만드셔야겠죠. 단단한 고정급여 300 만들기, 그리고 목돈 5,000 만들기, 시간 확보하기, 이 세 가지를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확보해야 됐다. 그럼 그 시간을 자기 개발에 꼭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잘못했을 때 제 주변에 중개 법인을 만든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 그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목돈을 만들라, 두 번째 자기 개발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목돈을 만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자기 개발하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지금 당장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쏟으라니,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감정이 자기 개발을 하라는 말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지나가 보니까요, 이 말이 정말 정답이더라고요. 결국 이제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있는데, 부자라는 것은 부자의 그릇만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품과 인성과 실력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체가 그릇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그릇이 커져야지 거기에 꿈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돈은 그저 여러분들의 실력과 인품에 비례하는 것일 뿐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지면 자연스럽게 돈과 꿈이 거기 담기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게 비유적으로밖에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정말 팩트입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시간을 확보하면 다시 시간을 바꾸는 업종으로 가시려고 할 거예요. 시간을 다시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단위 시간당 버는 소득밖에는 가져갈 수 없어요. 이걸 경제학에서 노동가치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만큼만 소득을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는 이렇게 돈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동은 한계가 있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시간 단위 소득이기 때문이에요. 노동에 대한 소득은 좀 줄여놓고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2번, 3번, 4번의 소득이 일어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자기 개발이 많이 실패를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개발에 들어가면서 참 여러 가지 좌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꿈을 믿으세요? 정말 믿는다는 게 뭔지 참 어렵더라고요. 내 믿음대로 되지 않을 기회를 줬을 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꿈이 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해야지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제안을 할 때라도 그 사람이 꼭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심정으로 제안을 하는 건 그 제안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모든 것들은 믿음에서 시작하는데 믿음은 상대방이 혹은 목표가 그렇게 되지 않을 기회를 꼭 줘야 돼요. 그건 상대방이 혹은 미래가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자기개발할 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간 때문에 좌절하는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난쟁이의 습관대로 이런 말이 튀어나올 거예요. 거봐, 내가 뭐 되겠니? 이 말을 역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꿈을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 이 말이랑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여유를 주셔야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꿈을 믿는 그런 태도가 될 겁니다. 자, 노동소득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단위 시간당 소득을 챙기셔야 되고, 목돈, 그 다음에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중개인이시나 혹은 인센티브를 받는 어떤 영업 쪽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우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케팅과 세일즈 공부를 집중하셔야 돼요. 인센티브로 빠르게 자기의 월 소득을 높이시고요. 그 소득을 시스템 소득이나 자본 소득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 그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닌 그냥 직장 소득이신 분들 중에 직장이 안전하시면 바로 투자 소득 자기 개발을 공부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좀 직장이 불안정하시다 하시는 분은 단위 시간 대비 소득 시간을 타이트하게 좀 잡으신 다음에 자기 개발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시스템 소득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소득 패시브 인컴이라고 써놨는데 여기에 시스템 인컴이라고도 하고 비즈니스 인컴이라고도 해요. 여기는 자영업자들이나 시간을 바꿔서 소득을 일으키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는 사실 성공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제가 시스템 소득으로 성공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시스템 소득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실패는 하지 않는다 정도는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아시죠? 사진작가를 시작했다가 완전히 폭삭망했고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고 깨달은 실패하지 않는 법이다. 시스템 소득으로 실패하지 않는 법 혹은 흑수저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이 정도 선에서 가르쳐 드린다 생각을 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시브 인컴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직장이 좀 안정적이지 않은 분들이 이 고민을 먼저 하시겠죠. 대부분 이 고민을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어떤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시간 대비 소득이 일어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세요. 자, 이 생각대로 바로 사업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분명히 비례하면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바로 사업체를 차려버리시죠. 특히 오프라인 막 상가 같은 거 바로 열어버리시죠. 그때부터 바로 소득이 이렇게 비례하여 발생할 것이다. 이거는 정말 전략가들 같이 정말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한 10% 정도나 되는 그래프일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데스밸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6개월 정도는 사업의 소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사업적 소득도 일어나지 않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고요. 생활비도 따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은 데스밸리라는 것조차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사무실을 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수익의 크기보다 수익의 발생이에요. 오프라인 상가 차리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물품으로 한 건이라도 팔리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 건이라도 팔리면 두 건으로 양을 넓히시고 네 건으로 양을 넓히시면서 사업소득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전에 우리가 노동소득 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소득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시간 대비 비례로 벌 것이다 라고 접근하시면 실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시스템 소득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노동 소득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 역시 지금 시스템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제 블로그 수익 그래프예요. 제 블로그 수익 그래프를 공유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것이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부의 추월차선에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면 기준기를 만들라라는 표현이에요. 두 사람이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서 시간을 들였는데 한 사람은 3년 동안 기준기를 만들었고 한 사람은 냅다 쌓았더라. 3년 뒤에 기준기를 개발한 사람이 6개월도 안 돼서 피라미드를 다 쌓아버렸더라. 기준기를 만드는데 시간을 쓰는 게 자기 개발이고 기준기가 만들어지는 게 시스템이라는 거죠. 기준기를 만드는 동안 소득이 비례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 소득을 보시면은 제가 3월, 4월부터 애드포스트를 걸었어요. 제 글에서 걸려있는 광고를 누군가 클릭하면 수익이 일어나는 구조이죠. 근데 저는 이 일을 한 이유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소득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저한테 덤인 거죠, 덤. 근데 이 부분을 난쟁이적 습관으로 바라보면 이게 도저히 이거를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이 7,000원 정도 돼요. 7,000원. 3개월 7,000원이면 한 달에 얼마 벌었다는 거죠? 1,500원 벌었다는 거죠. 1,500원 벌었다는 걸 30일로 나누면요. 355 하루에 뭐 500원, 50원 벌었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이제 우리 노동소득 방식대로 시간 대비 얼마 벌었나로 바로 나누는 습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하면서 계속 무너지는 거죠. 이건 시급 대비 이거 될 일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의 방식을 바라보고 사업을 바라보시는 순간 계속해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망가뜨리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의 구조가 바뀌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업의 구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패 예방 창업 팁. 저는 투자 공부를 했고 투자를 통해서 상가들을 보러 다녔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사업자들의 어떤 매출 소득 분석,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온라인 창업을 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바라보면서 오프라인 창업과 온라인 창업이 굉장히 관념적 이해가 비슷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겁니다. 같은 줄에 있는 것들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프라인 창업과 온라인 창업을 바라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창업입니다. 오프라인 창업을 할 때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요. 한번 우리 교재를 보실까요? 먼저 위치를 정해야겠죠. 그 다음 유효 수요와 주 동선. 사람들은 주로 다니는 길로 다녀요. 그 다니는 길목 안에 매장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효 수요와 주 동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매장을 알려야겠죠. 마지막에 본업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창업도 한번 볼게요. 같은 위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치를 정하는 게 곧 온라인 창업에서는 채널을 정하는 거예요. 그다음 유효 수요와 주 동선은 인터넷에서는 키워드로 갑니다. 여러분 키워드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예, 판매자와 구매자가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려면 이 키워드 검색어를 통해서 서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마케팅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상세 페이지 잘 만들기. 그럼 전체적으로 창업의 어떤 큰 그림이 좀 보이시죠? 여기다 제가 별표 2개씩 쳐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 창업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위치를 정하는 법이 중요해요. 오프라인 창업에서는 매장을 함부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창업에서는 그냥 자리를 정하는 것에서 거의 60% 이상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이 뭐 맛집은 어디 저 별도 떨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마케팅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왜냐? 유효 수요와 주 동선 안에 없는 매장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마케팅 비용 엄청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유효 수요, 주 동선 안에 오프라인 매장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창업에서는 마케팅이 1번입니다. 왜냐면요, 실질적으로 어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게 없잖아요. 키워드를 이용한 마케팅이 사람들에게 유입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오프라인 창업부터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프라인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프라인 창업 저도 크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투자자가 된 이후로 알게 된 사실들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창업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이면서 창업가의 관점일 수도 있고 참고하셔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프라인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 그랬죠? 터잡기를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이버 지도 한번 펼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요. 저도 좀 펼쳐볼게요. 네이버 지도를 여셨나요? 지도를 열면요, 오른쪽 막대기 바에 보면은요, 거리뷰, 지적 편집도, 테마, 반경, 면적,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막대기 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적 편집도라는 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요, 갑자기 색깔이 나오죠. 이건 투자자들이 상권을 분석하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상권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프라인 창업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술이세요. 되게 단순합니다. 지적 편집도를 누르라는 이유는요, 여기는 상가 들어가라, 여기는 일반 주택이다, 나라에서 이미 정해줘요. 눌러보시면 색깔이 노란색하고 핑크색이 주로 자주 보일 거예요. 뭐 녹색이나 이런 건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분홍색이랑 노란색이 일반 상가와 주택 상가에 대한 구분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권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려고 하면 이 지적 편집도를 여셔서 최소한도 이 분홍색 지역 안에는 들어오셔야 괜찮습니다. 이 분홍색 지역에다가 대고 여기 반경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 반경이라는 걸 누르셔서 이렇게 총 반경 700m 가까이를 원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게 유효 수요예요. 그 상권에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상권이 작으면 작을수록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이 상권이 크면 클수록 차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 상권의 크기에 따라 이건 생각을 하셔야 되고, 700m 혹은 10분에서 15분 거리 안에 최소한도 700세대,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두 단지 있는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야 어떤 상가를 열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방법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충 그럼 여기 정도는 그래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겠구나, 팔릴 수 있겠구나 하는 좀 감이 서시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월세를 들어가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투자를 할 때도 이거는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면 상권 분석에 좀 도움이 됩니다. 상권을 분석한 뒤에 이 상가에 정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정말 수익을 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들어갈 때 월세가 보통 어느 정도 하시는지 감이 없으시죠? 자, 우리 흔히 이렇게 어떤 기다랗게 된 상가들 이거 아시나요? 한 칸짜리 이렇게 기다랗게 된 거예요. 평균 요 한 칸 정도를 11평 정도 되거든요. 1층에 1000에 70 이렇게 많이 하시죠. C급 상권이라 그래서 1층에 한 평당 7만원. 그러니까 70만원이면 10평이잖아요. 10평에서 11평. 그러면 한 평에 7만원 정도 하는 뜻이에요. 그럼 조금 비싼 곳은요 10에서 15만원. A급 상권은요 20만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창업을 하시려면 보통 B급에서 C급 정도 상권을 보시겠죠. 평당 임대료를 보고 이 상권의 수준이 이 정도 되는구나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층이 아닌 2층이나 3층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2층은 50% 절감하시고 3층은 거기서 50% 그리고 3층 이상은 다 똑같습니다. 3층부터 8층 똑같고요. 지하가 제일 쌉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임대료가 그 상가의 매가를 결정짓기 때문에 임대료가 수요와 장사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싼 걸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싼 걸 가면 갈수록 거기는 유효 수요와 주 동선이 좀 부족한 곳이구나 하는 뜻이에요. 다른 상가들 대비 내가 싼 걸 갈수록 그렇고 다른 상가들보다 좀 비싼 지역을 가면 갈수록 여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임대료를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는 투자하는 분들이 이 임대료에 비례해서 수익을 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 달에 만약에 월세를 70만원 내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는 월 매출 700만원짜리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곳이에요. 그럼 매출의 10%인 70만원이 월세가 되고요. 매출의 20%가 여러분들 순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에 70짜리를 들어갔다. 그럼 순수익 140. 매출은 한 달에 700은 낼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디야나 메가커피 같은 곳은요. 이런 곳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1000에 70짜리 같은 매출을 그의 한 2배, 3배 정도를 내려고 공략을 하는 브랜드인 것이죠. 그 브랜드, 그 메이커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파워이고요. 우리들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상가를 임할 때에는 이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안전 마진이에요. 1000에 70을 들어갔다? 700. 그리고 내 마진은 140만 원도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안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자재가 들어가지 않는 강사 레슨이나 이러면 수익이 더 늘어나니까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플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스밸리와 생활비 꼭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여기 생활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데스밸리 구간도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오프라인 상가를 들어갈 때는 위치 분석, 상권 분석, 임대료 분석 이거를 꼭 하시고 자리를 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온라인 창업인데요. 분명히 이제 오프라인 창업을 고민하시다 보면은 이거 처음부터 너무 큰 리스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좀 더 안전하게 가시려면 온라인 창업이시겠죠. 근데 뭐 온라인 창업이 맞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프라인 창업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요. 꼭 오프라인 창업을 해서 또 나아가야 될 분야가 또 있는 것이죠. 나에게 맞는 업종이 오프라인인가 온라인인가 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넘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온라인 창업은요. 이거 무조건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창업을 하시기 전에 최소한의 마케팅은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케팅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이 참 중요하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창업 맛보기 한번 보시면요. 역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채널과 상품과 광고 요 세 가지 개념을 가지시고 마케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온라인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투자자 세계에서는 상가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요. 온라인 대전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상가들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어요. 상가들이 지금 2층, 3층 혹은 교회 이동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지금 어떤 대전환의 시기예요. 예전처럼 오프라인 상가만 알고서 창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또 크고요. 그렇다고 온라인 창업만 알고 하기에는 오프라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과도기적 시기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상가가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결국 그 상가에다가 어떤 업종을 넣으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창업을 하시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 가시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상가 위치 잡는 법, 오프라인 상가 투자를 하는 법을
공부를 하시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서의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마케팅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던가 이 방향성을 좀 잡으셔서 시스템 소득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런 소득을 어떻게 발생시키실 것인가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소득과 시스템소득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소득은 시간 단위당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잘 관리하셔서 시스템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에 쏟으셨으면 좋겠고, 시스템 소득을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먼저 시작하여서 그 수익이 매출의 10%로 월세를 감당하실 때가 되면은 오프라인으로 옮겨가시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재해보시면 많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방향으로 시스템 소득을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시스템 소득에서는 겸손히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상이고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3년 전에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나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사진이 좀 잘못되고 나서 저한테 선택의 기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택배를 선택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때 부동산 중개인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부동산 중개인 중개법인을 크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당시 그 친구가 당장 나오고 일을 하자 제의를 주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택배도 눈앞에 있고 부동산 중개인도 눈앞에 있는데 뭐가 좋은지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좀 크게 성공한 친구가 있는데 정말 저의 멘토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고 선택의 기로가 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듣더니 딱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기야, 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지금 택배를 선택해야 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말 않고 그 친구의 말을 믿고 저는 택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무엇을 선택해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어떤 걸 선택해도 큰 그림 안에서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물음표가 되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일괄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강의를 듣고 있는 거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성공한 사람을 만나세요. 성공한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조언을 들으세요. 워렌 버핏이 점심 식사를 경매에 내놨다고 하죠. 근데 그 2시간짜리가 몇십억에 낙찰이 되었대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지혜, 부자의 그릇이라는 걸요. 저 또한 그 친구에게 이런 조언을 듣고 나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3년이 지난 뒤에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 여러분의 노력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염두에 가면서 그림을 짜는 거예요. 리스크는 줄이고 나의 통제, 나의 힘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 그래야 내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잘 작성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노동소득과 시스템 소득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저에게 적용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위 시간당 소득을 극대화시켜라. 간단한 고정개발을 만들라.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택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시간 단위당 소득을 높여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시간당 배송 수량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절차를 간소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무조건 주소를 다 외워야겠다. 지금 현재 주소가 두 가지가 통용되고 있잖아요. 부주소, 그 다음 세주소, 무슨 길, 몇 다시 몇 이렇게 두 가지 주소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주소를 다 외우고 한 건물에 두 가지 주소를 그냥 매칭해서 그냥 알 수 있을 정도로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적재 방식 역시 꺼내기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적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작은 것부터 노력을 하니까 확실히 시간당 배송 수량이 늘어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빠른 친구들이 60개에서 70개 정도를 돌립니다. 근데 저는 80개에서 100개 정도를 돌려요. 그렇게 시간당 배송 수량을 늘리니까 시간이 남더라고요. 저는 자기 개발에 쏘기보다는 너무너무 저는 지금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자본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 마케팅과 인센티브에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저희 택배가 마케팅 인센티브 직업인 거 아시죠? 배송 수량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을 하면 한계가 있고 부부 택배 하시는 분들이 9,500개에서 많으면 11,000개 이 정도를 한 달에 배송하는데 저는 8,000개 정도를 한 달에 배송을 했습니다. 8,000개를 5시간 안에 이제 끝내고 집화를 시작을 했죠. 집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래처가 없었어요. 이 마케팅 세일즈를 공부하면서 이 방법 그대로 해봤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좀 피하는 편의점 수거 업체를 제가 받았어요. 편의점은 중간 수수료를 나누기 때문에 택배 기사에게 떨어지는 몫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인데요. 저는 편의점에서 수거하는 일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제 배송을 다 돌리고 한 바퀴 이제 편의점을 도는 거죠. 근데 편의점을 돌 때 저는 편의점에 돌린 보내는 사람의 이름에 집중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반 이름이 아니라 업체 이름이 쓰여 있으면 그 업체 전화번호에 다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엄청나게 거절을 많이 당했죠. 원래 제 성격은 저도 원래 거절당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말도 되게 많이 떨거든요.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통화할 때 침이 마르도록 떱니다. 근데 이 마케팅이랑 공부해보니까 어차피 제안을 해서 거절하는 건 상대의 목이니까 제안을 해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제안을 돌렸습니다. 전화로요. 그리고 어느 날 한 업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업체는 조그만한 팔찌 만들어서 제작해서 보내는 업체였어요. 반지하 허름한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셨는데 한 개, 두 개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한 달 되니까 200개, 두 달 되니까 500개. 정말 요만한 손바닥만한 박스였는데 팔찌 두세 개 넣어서 보내시는 분이었어요. 세 달, 네 달 만에 2,000개, 2,500개 배송 수량이 늘어나갔습니다. 저한테는 마케팅 인센티브 덤이었죠. 그대로 적용을 해서 넉넉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소득에서는 이렇게 극대화시켰는데 제 스타일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여전히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몸을 쓰는 노동이었기 때문에 항상 부상을 당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동소득으로서 체력적인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좀 필요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가야 될 것이냐, 투자소득으로 가야 될 것이냐. 택배 현장에 있으면 다른 기사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사업을 실패하거나 어려워져서 이곳에 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업소득을 선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저 안에 있던 두려움들을 동료들과 나누게 되고 자꾸 사업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사업에 투자된 원금 전체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데스밸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창업 작업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굴러가려면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체력적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 개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소득, 시스템 소득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바로 투자 소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지금 상황과 입장이 다 다를 텐데요. 그 상황과 입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주변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상담을 나누는 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저의 포트폴리오대로 투자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투자를 통해서 사업 소득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지금 유행하는 사업 소득의 아이템이 있어요. 혹시나 해서 참고가 되실까 또 얘기를 드립니다. 무인 자동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아이스크림 가게, 스터디 카페, 다음 소호 사무실, 연습실, 주로 임대 사업이나 무인화 사업이죠. 투자자들은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트렌드 역시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는데요. 스터디 카페, 연습실은 1억 원 이상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둘 다 원금을 투자하고 그 원금을 다시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창업을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프라인 창업보다는 온라인 창업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분들은 직장 소득이 좀 안정적이고 시간이 안정적으로 좀 되신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가 임대료, 상가 매매가 분석에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료, 상가 매매 페이지 열어보시고요. 거기 맨 아래 보시면 제가 예화로 150, 공용 50평, 전용 30평이면 평당 얼마인가 라는 예화 문제를 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임차료는 어떻게 분석하시고 또 내가 만약에 상가를 매매하게 되면 이건 도대체 얼마짜리 상가인가 이렇게 알 수 있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평당 임대료로 보통 계산을 해야 평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15평, 여기는 30평, 70평 이렇게 돼 있지만 평당 임대료로 계산을 해보면 일치하거든요. 10,000원, 20,000원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가격대에서 평균 임대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대료로 바라봤을 때 150, 70, 170 알아보기가 힘들지만 평당 임대료로 따지면 대부분의 평당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의 이 지역의 시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용이 30평이죠. 월세가 150입니다. 월 150만 원을 전용 평수 30평으로 나누면 한 평당 5만 원이라는 단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곳은 평당 임대료가 5만 원이고 상권 A, B, C 중에 C급 상권에 해당합니다. C급 상권이라 하면 여러분은 주로 주요 아파트나 이렇게 주택 단지에 있는 그런 상권들을 이야기해요. 파리바게뜨, GS15, 편의점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상권이 보통 C급 상권이라고 합니다. 1층에 이런 상가가 있다면 이 상가는 도대체 얼마짜리일까요? 상가들 사이에서는 상가를 사는 사람이 이 상가를 삼으로써 여기에 임차인을 들이면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게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걸 수익률이라고 해요. 투자금 대비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임대료. 그러니까 이걸 역산해서 계산을 하면 매매가가 나오게 됩니다. 매매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해당 월세를 12개월을 곱해요. 그럼 1년 동안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되겠죠. 그 수익을 수익률로 나눕니다. 1층은 보통 3%, 4%, 5% 하고요. 2층은 5%, 6%, 3층부터는 7%에서 8% 이렇게 하고 지하는 9%, 10%. 수익률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상가는 몇 프로 정도에 팔려요? 1층은 몇 프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줍니다.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수익률 이렇게 계산하면 매매가가 얼추 나오겠죠. 우리 150만원 곱하기 12 다시 수익률 4%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4억 5천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증금 2천만원을 더하면 4억 7천만원. 대략 이 상가는 4억 7천만원짜리 상가입니다. 그럼 4억 7천만원짜리 상가 중에 얼마의 대출을 받고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투자 시간에 조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료와 매매 분석 부족했던 부분 우리 함께 알아보았고요. 상가를 알아보고 있다면 꼭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상가는 처음에 분양을 할 때 공실, 즉 아무 임대인이 없는 상태로 분양을 합니다. 분양 사무실에서 추측하여 혹은 임의로 임대료가 얼마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다음에 그 상가를 파는 것이에요. 좀 말이 안 되죠. 상가는 항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매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공실인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상황에서 매매가를 결정했다는 건 사실 추정소득가예요. 추정소득가를 분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면 초기 분양은 분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상가를 초기 분양하고 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나서 상권이 형성이 돼야지 매매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 1년차부터 5년차 상가 투자는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리고요. 같은 원리로 신축 빌라 있죠. 신축 빌라. 상가 분양과 신축 빌라에는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혹은 실거래도 실거주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축 빌라에 관한 내용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될지 좀 맥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현 상황을 분석하시고 가정을 분석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꿈을 좀 분석을 하셔서 제가 알려드린 이 툴에 맞게 하나씩 쳐내셔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막하고 어려울 때는 꼭 성공한 사람들을 꼭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개인 상담을 받으시면 유료 상담이라도 훨씬 많은 이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료 강의나 유료 상담 너무 아끼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런 빅픽처를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강 추가 강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